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미리 선언까지 한 겁니다. 지난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혜택과 의전을 줄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정권 견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정치개혁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을 특권 포기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했다가 참패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총선 승부수로 던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흐지부지 됐던 만큼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건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 기간에 받았던 세비를 반납한다. 이 두 가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 이 답이 없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자,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야당한테만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핸드폰 비번을 공개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나요? 자, 한동훈 위원장의 압박에 민주당 이렇게 뭐 수세적으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반격의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은데 아까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건 헌법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럼 이참에 아예 개헌합시다. 개헌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지는 뭐 그런 양상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지금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해도 이걸 법적으로 강제는 못 합니다. 아예 이 지금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고 한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 맞서서 지금 민주당
위원장이 좋아 그래 불체포 특권 없애자. 그러면은 개헌해서 대통령 거부권도 같이 없애자. 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같이 없애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권을 없앨 거면 똑같이 없애자 이거죠. 지금 이제 사실 저 도시특검법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없애자 이제 그런 식의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근데 특권은 포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권리가 뭐 의무 조항이 있는 거 헌법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고 특권을 준 거는 그거는 포기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포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강제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 카드 역시 빼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뭐 구청장이든 의원이든 어떤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하면 거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여러 번 말로는 그동안 여야 모두 했다가 결국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강서구청장 쭉 결국 그 약속 안 지켰다가 선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로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 차별화일까요? 이 정도 차별화는 아마 대통령 그 집권 세력 내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 차별화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몇 개의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최상병 관련 사망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자는 게 여야가 지금 말씀처럼 앵커 말씀처럼 흔히들 약속해 왔던 건 지키지 않았어요. 최근으로는 뭐 국민의힘이 안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서선거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과 차별화라고 하기에는 그럼 차별하는 거 쉽게요. 그 차별은 조금 더 희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차별화까지 안 나왔는데 제가 말하는 차별화라는 건 대통령과 꼭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어떤 뭐 대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보편 타당한 국민 일반이 갖는 요즘 뭐 시민 얘기 많이 하니까 시민 일반이 갖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걸 지적하는 것 전 그런 것들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좀 더 차별화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취임 이후 정말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언급 0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산과 거리를 두나. 야, 정말 한 번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3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공식 행사에서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허. 5차례 주재한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자주 윤 대통령을 거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네요. 예, 여권에선 의도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었던 터라 취임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라는 야당 비판을 의식했던 겁니다. 국민의힘 한 증진 의원은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요거 하나 더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선 앞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의원들 움직임, 풍경도 좀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의정 보고서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이런 사진이 등장하고요. 그렇네요. 박덕흠 의원은 전화 자동 응답 메시지로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설정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럴 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한동훈 위원장랑 같이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신과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수원에 출마하는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 프로필을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으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 여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지금 한 위원장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재명 대표를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기보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당 내부에서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에도 검사 한동훈과 피의자 이재명 이런 그림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요즘 직접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만약에 이게 과거의 김기현 대표 체제였으면 가능했을까? 자,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권성도 원내대표 기억하시죠? 문자 메시지에서 체리 따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하든 아니면 진짜 찍혔든 간에 그 이후에 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따봉을 받는 그런 관계구나. 그 이후에 어떤 권력의 어떤 상징처럼 됐어요. 아, 최측근이구나. 윤핵관은 윤핵관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자, 김기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 윤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므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라는 그런 이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일부러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그 전에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검사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간 심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선거를. 예. 그런데 그건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상과 벌을 주는 투표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움으로써 전망적 투표. 여기에 투표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세요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세요라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을 심판하자. 그러니까 양쪽에 대칭되는 지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인천을 갑니다. 인천. 야, 인천에 누구 지역구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자, 그런데 주목할 점, 한동훈 위원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함께 갑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자, 저 때는 이제 장관 시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 때였습니다. 간판 걸고 붙어보자고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대응했었습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질문 드리죠. 이재명 지역구에 한동훈과 원희룡이 간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 10시부터 인천 계양구인 한 호텔에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에 두 분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지지자 등 400명가량이 신년 인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 호텔은 공교롭게도 선거구상으로 계양갑입니다. 바로 옆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요. 이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직선 거리로 약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신년 인사회
행사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이 동석하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일찌감치 계양을 출마 의사를 피력해 왔었는데요.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확정되고 이 대표 역시 만약 이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한다면 계양을은 총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야, 요거 견제구 던지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견제구죠. 왜냐하면 인천에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13개 지역구 가운데서 11개 곳이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다시 빼앗거나 혹은 공략을 하려면 인천을 완전히 붕업시켜야 되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파란색이에요. 물론 면적으로야 넓지만 저기 뭐 강화도 뭐 넓은 지역이고 지역구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됐을 때는 또 바뀌었어요. 10개 구 중에 9개 지역구가 지금 9개 구가 유정복 시장 쪽으로 그 득표율이 더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뭐 21대 총선처럼 어렵게 되느냐의 차이는 인천의 어떤 벨트 내지는 인천의 어떤 붐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 자꾸 이슈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계양을 2km 지점에서 하니까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 언급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대단히 유리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선거는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이 선거 직전에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근데 그 바람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당 지도부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 원희룡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서 거기에 매몰돼서 싸우다 보면 인천에 묶이잖아요. 결국은 전국적인 어떤 판을 끌고 가긴 어렵고 물론 두 사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지역구.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다면 그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와의 그 빅매치는 잘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원희룡 전 장관하고 만약에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인다면 장담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아무리 이제 인천 계양을의 그 토양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긴 합니다만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선거 지형 자체가.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바람이 일어나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사법 리스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 당대표나 이 의원직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당장 당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문제를 의식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 계양을에 다른 명분으로 지금 말씀처럼 이 전국 선거 지휘해야 되니까 명분이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비례대표 쪽으로 가거나 하면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할지. 글쎄 오늘 지켜봐야 알겠는데 전 두 사람의 어쨌든 그 매치는 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요. 하나만 더. 그 원희룡 장관이 전 네.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갔을 때 그 전 지역구가 누구였느냐? 바로 송영길 전 대표였거든요. 그랬죠, 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한참 재판 중이고 절대 여론에 좋지 않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점도 아마 영향을 미칠까요? 계속 선거전에서 불리하게 송영길 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계양을이 물론 뭐 선거 지형상 유리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아마. 지금 워낙 계양을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낙선하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여전히 있잖아요. 비판자들 입장에서는. 예.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자체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경찰에 비상이 걸렸대요. 경찰에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 방문하는데. 동아일보 8면입니다. 한동훈 오늘 이재명 지역구 방문에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 아니 왜요? 이게 사실 뭐 이재명도 피습 사건의 여파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어허.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칫 예상치 않은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지금 긴장을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그 신년 인사회가 예정된 그 호텔 주변에 집회 신고가 2건이 있고 또 뭐 김건희 특검법 뭐 시행 요구하는 뭐 유튜버들도 지금 뭐 몰려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또 뭐 맞은편에서 또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맞불 하니까. 집회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 측에서도
경찰에 이제 밀착 경호를 부탁을 했는데 다만 또 이게 과잉 경호가 되면 또 논란이 생기죠. 그렇다고 저 빨간 마스크 또 나타나면 맞습니다. 안 되거든요. 저기 당시 이제 광주 갔을 때 청년 당원들이었는데 이렇게 또 너무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옆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있으니까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공천 앞두고 국민의힘 이끌고 있는데 야, 이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사도요. 이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일반 회사도 뭐 간부가 바뀌거나 위에 뭐 부장님이 바뀌거나 상무님 바뀌거나 사장님 바뀌거나 이러면 유독 저녁 자리가 많아요. 아, 그래 뭐 안면도 좀 익히고 회사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근데 저녁 이 회식을 하잖아요. 요때 술도 한잔 하고. 뭐 술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속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그래. 아, 저는 앞으로 사장님만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직고도 나오고 그래요. 뭐 이게 여담입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이걸 해석하자가 하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누가 한동훈 위원장이 저녁 먹자고 하자 뭐 어떤 약속 다 포기하고 아마 그 약속부터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제 삼선 중진 의원들과 이거는 이제 점심입니다. 오찬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들 앞에서 상당히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 오찬 전에는 한 위원장이 좀 헌신을 당부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견례 자리이니만큼 좀 오찬 분위기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 공천 문제 나왔구나. 네, 한 위원장은 당 전체가 이기는 것이 제1 기준이며 나는 당내 친소 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일 큰 장점이 친소 관계가 없는 게 내 큰 장점이다.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건데 또 정확하게 불편부당하게 잘하겠다. 멋진 공천, 박수 박는 공천을 하고 싶다. 이걸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중진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여의도 이해관계가 없다. 사적 공천은 없다면 좀 인적 쇄신을 단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중진들 모습 보입니다만 아마 중진들 오늘 저 한동훈 위원장과 점심 약속 있습니다. 오세요. 뭐 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빠진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유, 나는 오늘 바빠가지고 지역에 일이 있어서 이런 분들 없어요. 아마 다 왔을 겁니다. 대부분 다 참석했을 텐데. 근데 이 자리에서 저는요, 친소 관계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양경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랬나요? 법무부 장관이 사실 검찰 인사권자잖아요. 네. 제가 그때 느낀 그 인사의 특징은 굉장히 능력주의다. 그러니까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한 장관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지금 그 공직자 생활을 검찰 생활을 이제 뭐 수십 년 했으니까 친한 사람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자리에 가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인사에서 느꼈던 것은 이게 상당히 정말 능력에 기반해서 인사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장관이 되면서 인사를 했을 때 다들 굉장히 약간 무섭다라고 느꼈던 게 이를테면은 전 정권에서 굉장히 좀 보신주의적으로 처신했던 사람들을 가차없이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뭐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정치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본인 말대로 여기는 정치계는 정말 본인이 뭐 사적인 인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 능력주의나 경쟁력에 기반한 그런 어떤 공천 방침이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은 결국은 총선이잖아요. 총선하기 전에 총선 물갈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공천 탈락한 중진들 잡음 얘기 불가피해 보여요. 이건 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자, 중진과 친윤들 상당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난 아니겠지. 내가 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 앞으로 이 과정이 순조로울까? 요 질문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잡음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잡음이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천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사천 친소관계. 예를 들어서 친소관계와 관련돼서 지난번 공관위원장 21대의 이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자기 보좌관을 부산의 모 지역에 꽂았더라. 이런 식의 잡음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낙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빌미로 삼아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무소속으로도 출마하고 이게 악순환을 거듭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리두기가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마평부터 보통 하마평이라고 한다면 정치부 기자들이 그 사람의 가장 측근들을 찾아서 아이고 의중이 뭡니까 심중이 뭡니까 하면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마평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이 누군지 정치부 기자들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술을 누가 먹었다더라 안 먹었다더라 하면 그 즉시 그 사람들이 바로 기자들한테 전화 걸어서 어제 술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그렇지. 자기가 나 친해. 측근 것처럼 행세를 하거든요. 그럼 측근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뭐 실제 측근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 누구 뭐 수도권 누구 이렇게 계보가 그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천에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의중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뭐 핵관이니 뭐니 했던 이 국민의힘의 많은 잘못된 어떤 부분들 비판적인 부분들을 자기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리두기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요거 짧게 하나 짚고 넘어가죠.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은 아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 네, 제가 그 말. 윤심과 관련된 공천은 그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뭐 영남 중진 그리고 친윤 그룹들 이제 좀 희생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사천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장차관들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인물들이 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공천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차관이고 대통령 참모들이었으니까. 근데 영남 중진들을 물갈이하고 뭐 저기 다 좋은데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인사가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공천 혁신을 하는데 그 혁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 안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건 제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의식하는 발언이에요. 일부러 얘기 안 한다는 건 말이죠. 아까 우리 황 기자 말씀처럼 그 이제 거리두기를 하려는 거겠죠. 아바타라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장차관 50여 명 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검찰 출신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다는 절대로 아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꽤 그 자리에 배치가 된다. 영남이나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렇군요. 자, 요즘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과.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옛날부터 거리 둔 게 있어요. 야, 요거는 평소에요.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동훈 장관. 뭐 회식 때도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안 갔대요. 검사 시절에도. 근데 이걸 자주 마신답니다. 뭘까요? 저기 뭐죠? 잠깐만 화면에 나오는데 뭘 이렇게 들고 출근하는 길인데 저거 바나나 우유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고요. 그냥 바나나 우유도 아니고 저게 저지방 바나나 우유입니다. 살 찌는 거, 칼로리 낮은 거. 작년에 6월에 법무부 청사로 2022년이네요. 2022년 6월에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저렇게 이제 우유를 가지고 출근하는 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뜻밖의 지금 의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관계가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잖아요. 그렇게 안면을 들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저건 뭐예요? 그럼 술은 아니고 저거는 아마 제로 콜라 같은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봐서는 제로 콜라 같은데요. 그러니까 콜라로. 네, 제로 콜라도 굉장히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부산 같은 경우에 1박 2일로 갔잖아요. 1박 2일 갔으면은 보통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자리 갖게 되죠. 당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뭐 김영동 비서실장이나 뭐 장동영 사무총장, 뭐 지역 의원들 같이 해가지고 술자리 다 마련을 했었었대요. 식당에 예. 모였었는데 한 위원장 혼자 이제 부산 영도에 잡아놓은 호텔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오호.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워낙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럼 아침은 드시겠지 그러고 이제 뭐 조식 시간 네, 조찬.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식 안 먹고 바로 회의장으로 갔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로 만나는 시간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옛날에 정치의 과거 문법은 저녁 때 술도 한잔 하고 서로 속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만나서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먹을까요? 이걸 먹었다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한 의원이 이거를 몇 캔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술도 안 하잖아요. 예.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네.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자, 이런 스타일이 기존의 정치권에 특히 이제 여의도 총선 앞둔 공천 앞둔 의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에게 네. 어떤 의미가 될까요? 별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건 이분의 취향입니다. 예. 술 오고 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친구들도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잔도, 한 방울도. 얼마나 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는 이걸 과도하게 뭐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의 취향이에요. 바나나 우유 먹을 수 있죠. 제로 콜라도 먹을 수 있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여의도 문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술을 잘한다고 여의도 문법이 과도하게 구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러나 이제 조정훈 의원인가요? 아까 저분이 네. 술을 안 먹는다고 담백하다. 저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를 대면서 담백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정훈 의원이 너무 한동훈 위원장 의식하는 것 같아요. 좀 아부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술은 뭐 안 마실 수 있죠. 사실 그건 개인적 취향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콜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바나나 우유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상징성이죠. 네.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상징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술을 먹든 안 먹든 실천력 있게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가 만약에 개혁을 못하면 아니 뭐 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듣겠지만 개혁을 이루어내면 당의 혁신을 이루어내면 거봐라 이렇게 담백하다라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뭐 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긴 하지만 정당의 어떤 그 활동 속에서 사실 안 좋은 측면으로 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성과 관련된 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술자리에서 연결됐던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술과 골프가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추문들을 낳았던 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개혁 바람 뭐 이렇게 뭐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술을 많이 마신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만 뭐 저녁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즘 부재 중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성비위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연 공천 줄까 안 줄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건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 관련해서 혹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오늘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행여나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의원 특보에 대한 뭐 어떤 조치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아예 지금 현근택, 정봉주, 강의원 세 사람을 꼭 집었어요. 그보다 더 귀에 쏙 들어왔던 건 한동훈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려. 와, 요거까지
그러면 아예 트로이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네, 우선 박용진 의원, 대표적 비명계 의원이죠. 라디오에서 보셨다시피 성비 논란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끌고 가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이 아니라 망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경만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동훈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위는 논평을 내고 공천에 눈먼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오후에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성비 인물들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으로 국민들에게 주목받는다면 총선 전반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한 비대위원의 그 과거 발언,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바로 비대위원 사퇴했죠. 그걸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을 박용진 의원이 바로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지금 자기의 어떤 지역구에서 아마 정봉주 의원이 아마 뭐 자객 공천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반장이래. 엄마 친구 아들은 출세했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 박용진 의원이 엄친아를 지금 언급한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봐라. 저렇게 개혁을 하고 있다. 혁신화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 식의 어떤 발언이거든요. 그러자 더민주혁신회의 가장 강경 그 원의 친명 그룹으로 알려진 혁신회의가 성비위 트로이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끌어들이냐.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나땡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면 고마워. 폄하하는 기준점을 딱 세웠는데 아주 높은 그런 그 혁신적인 그런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매김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마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방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개혁을 한다. 여기에 찍히면 안 되는데 거기에 찍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뭐 민사에서는 어느 정도 유죄 취지의 판정을 받았는데 또 형사에서는 또 무죄 판정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과연 정봉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그 사건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뜨거 하고 또 한 사람은 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로이카로 언급된 세 사람 중에 한 분인 강 의원은 이제 안 나가겠다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제가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부담되며 저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 특보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원외의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공개한 총선 후보자 검증 명단에 이름이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후보자 적격 판단이 계속 늦어지는 것을 두고 과거 전력 논란 등 으로 민주당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추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스스로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특보의 불출마로 민주당은 성비 논란에 연루된 다른 출마자의 거취를 두고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 의원 특보 이른바 뭐 박용진 의원 표현에 의하면 그 트로이카 3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강 특보는 출마 포기를 선언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신문 8면입니다. 이게 친명계의 불출마 신호탄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강 의원 특보가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그동안 봐주기 공천이라는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글쎄요. 어찌됐든 뭐 멀리 볼 것 없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현근택, 정봉주 두 사람의 거취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 국민의힘한테 뒤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제가 술 얘기는 굉장히 여담으로 한 얘기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쇄신 혁신에 대한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 발 여러 소식들은 자꾸 성비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특히 이제 황운하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적격 판정이 내려졌어요. 예. 또 이경 전 대변인 같은 경우 또 계속 여기 질문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신의 어떤 그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 의원 그다음에 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중도층이 볼 때는 친명 색채가 대단히 강한 강성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 성비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유권자들 이걸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뭉쳐지면은 그게 뭐 이제 공천 혁신에서 지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했다고 불쾌할 게 아니라 제가 봐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로이카 얘기가 나오고 강 의원이라는 분은 이제 뭐 이제 철회했으니까 그건 다행인데 현근택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현근택 변호사 얘기. 예. 이렇게 되면 벌써 공천이 쉽지 않아져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직은 당무밖에 안 했죠. 게다가 문자까지 공개가 된 상황. 공개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압하고 이 상황을 진압하지 않으면요 초반부터 힘들어진다고요 민주당이. 빨리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당무 복귀해서 이걸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보복운전 논란 때문에 탈락했잖아요. 이경 전 대변인, 부대변인. 아니 근데 이 지금 자기는 못 받아들인다. 경찰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고 있어요. 네, 2명 고소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불복은 저는 진짜 처음 보는데요. 네. 경찰을 고소한다고 하면서 뭐 취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은 뭐 경찰하고 첫 통화에서부터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첫 통화에서 자백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앞으로 이제 그 몇천 명이 되는 대리기사로 다 찾아다니고 경찰도 고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경찰의 통화로 뭐 벌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다 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했고 그걸 검찰이 받아들여서 기소를 했고 그거를 법원이 심판을 해서 유죄가 난 것인데 이게 뒤집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대체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을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처럼 위성정당 그렇게 막 난립하게 할 것인지 자, 이 문제 계속되니까 이번에도 이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묻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이제 불가피한 선택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볼 만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비례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미 비례대표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 시한도 지났어요. 이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시한도 지났습니다. 총선 시기는 거의 뭐 8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 그래서 뭐예요? 민주당 아직 입장 정하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1월 국회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개편이 지연돼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에는 병립형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부담인 만큼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려되고 있는 안은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반반 섞은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선 지도부가 진보 진영한테 욕먹는 것도 싫고 의석도 놓치지 않고 싶어 어정쩡한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또 이 제3지대 신당과도 연계가 돼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조선일보 8면입니다. 이러다가 또 4년 전처럼 이러다가 또 꼼수 정당 나오는 것 아니냐.
결국 시간만 지나다가 총선 앞두고 이 민주당 측에서 자 국민의힘은 안 한다고 아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면 지난번처럼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표 달라고. 선거 끝나면 해체될 정당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뭐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늘 밀어붙이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밀어붙입니다. 즉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심상정 의원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그 제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사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비례 의원들이 필요하다. 또 다당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피부로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선거구제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있잖아요. 뭐 종로와 중구가 합쳐져야 된다. 선관위가 일단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많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90여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같이 합의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건이기 때문에 이건 역대 어떠한 그런 총선에서도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상태로 선거구제를 방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렇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은요, 뭐 늦게 나왔던 처음에 먼저 나왔던 어차피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얼굴 잘 안 비친 사람은 떨어져요. 열심히 그 주민들 만나서 얼굴 알리는 분이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누가 누군지 여러분도 뭐 선거 때마다 이거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대체 1번부터 뭐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4년 내내 하잖아요. 국회의원. 뭐 나중에 문제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건데 지난번 때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위성정당 출신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여러 의원들 지금 다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조수진, 허은하, 김혜지 의원. 그 이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였고요. 그때 당시 당명 기억하시는 분도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미래 한국당 출신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성정당이고요. 또 이제 최강욱, 김의겸, 손혜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민주당으로 들어갔었지만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비례정당으로 만든 열린민주당 출신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 야권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비슷하게 한 더불어시민당이 있었고 또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강성으로 또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비슷한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떴다방 정당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제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뭐 또 홍보물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유권자들이 헷갈려 있었어요. 더불어시민당은 뭐고 더불어민주당은 뭐고 그러니까요. 열린민주당은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제 친민주당 쪽에서 만든 홍보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다 똑같이 다 우리 편이야. 그냥 똑같이 우리 네, 편이야. 비슷하게 다 우리 편이야. 주장만 약간 다른데 우리 편이야라고. 왜 당무에 따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편법적인 그런 방법으로밖에 생각이 될 수 없는 거죠. 시간은 없습니다만 저 중에는요. 뭐 특정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순서 바꿨잖아요. 나중에 대놓고 자기가 국회의원 한다고 여러분 저 뽑아주세요 해놓고 된 다음에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지금 국회가 비례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비례대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뭐 폐지될 일은 없는데 비례가 원래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에요. 비례대표라는 취지는 과거에 이제 전국구라고 그래가지고 직능별로 하자라는 거였고 그건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라는 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원래. 그래서 국민들의 사표가 방지되고 국민들의 정책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위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뭐니까 그걸 반만 하자 준연동형. 예. 그것도 또 캡시고 이랬잖아요. 이번에 또 비례연합정당? 그거 아까 제가 이종근 평론가 보고 좀 알아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꼼수 지난 4년 전에 거하고 다른 게 없다고요. 근데 지금 비례연합정당 하자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게 독일의 뭐 3인당입니까? 사회민주당 해서 비례연합정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을 완전 우려하는 거예요. 이건 국회 직무 방기고 예. 직무 유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례대표 원래대로 가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꼼수 정당은 저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은요, 오늘 에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생중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정재 같은 좋은 소식이 들릴지 TV조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